내 이름은 카오루. 16살 여고생이다. 이번 얘기는 평범하지 않은 나의 유년 시절에 관한 얘기다. 때는 내가 어릴 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나는 엄마랑 둘이서 살았다. 나에게는 아빠가 없었는데 엄마는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엄마랑 둘이서 살았지만 난 엄마가 참 좋았다. 오늘은 엄마가 우리 딸이 좋아하는 과자 사왔다. 신난다. 다정한 엄마는 늘 웃는 얼굴로 날 칭찬해줬다. 어쩜 이리 착해 우리 딸? 엄마는 카오루가 자랑스러워. 엄마는 내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나에게 늘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었다.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편모가정 같겠지만 우리 집은 어딘가 이상했다. 그럼 엄마 다녀올게. 약속 까먹지 않았지? 그게 큰 소리 내지 말고 베란다에 나가지 말고 초인종이 울려도 나가지 않는다. 이 3가지는 내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약속이었다. 엄마는 매일 약속을 외우게 한 후에 자물쇠를 2개나 걸고 나갔다. 우리 집 현관문은 밖에서뿐만 아니라 방 안에서도 열쇠가 없으면 열 수 없었다. 즉 엄마가 없을 때 난 3층 빌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감금된 상태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자신이 감금당했다는 사실도 몰랐다. 그냥 엄마가 없어서 외롭고 심심하기만 했다. 그래서 나는 늘 인형을 가지고 놀았다. TV를 켜는 것도 금지였고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안 됐다. 그래서 늘 입을 꾹 닫고 인형과 놀기만 했다. 그 인형들도 많이 낡아서 너덜너덜한 상태였다. 입는 옷도 다 늘어난 헛옷뿐이었다. 물론 난 세상 밖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다. 하지만 밖에 나가고 싶다고 말해도 안 돼 카오루. 밖은 너무 위험해. 밖으로 나가자마자 험한 꼴을 당할 거야. 이렇게 엄마는 나를 막아섰고 난 그냥 포기했다. 어쩔 수 없었다. 어렸을 때부터 내 세계는 문이 굳게 닫힌 집안뿐이었으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놀랍게도 그런 생활은 8살까지 이어졌다. 그때 나는 원래 초등학교에 다닐 나이였다. 하지만 초등학교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나는 엄마 말고는 얘기를 나눠본 사람도 없었고 만나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의문 없이 그렇게 엄마와 함께 살았다. 어느 날, 여느 날과 다름없이 엄마를 배웅하고 집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돌아오지 않았다. 하루 종일 들어오지 않은 적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도가 심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엄마는 오지 않았다. 냉장고 안에 음식도 다 떨어져서 물밖에 먹을 게 없었다. 나는 엄마가 걱정돼서 약속을 깨고 베란다로 나와 집 밖을 살펴봤다. 바깥 세상은 이렇게 예쁘구나. 너무 멋지다. 난생 처음 보는 풍경에 감동했지만 엄마가 오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커서 결국 베란다에 나가는 것도 그만뒀다. 아무것도 못 먹은 채로 며칠이 지났고 결국에 나는 의식을 잃고 말았다. 살려줘, 엄마. 눈을 떴을 때 나는 새하얀 방에 있었는데 그곳이 병원이란 걸 알아채지 못했다. 병원이란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이다. 나중에 들은 얘긴데 엄마가 행방불명되자 집세가 밀린 탓에 집세를 독촉하러 집주인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사실 내가 안에 있었지만 엄마와 한 약속대로 무시하고 있었다. 결국 집주인은 열쇠를 써서 집 안에 들어오려 했지만 안에도 자물쇠가 걸려 있어서 문을 열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집주인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그러자 의식을 잃은 나를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경찰관들에게 사정을 설명해줬다. 내 얘기를 들은 어른들은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가정 환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게다가 나는 자신의 이름이 카오루인 것밖에 몰랐다. 나와 관련된 정보는 카오루라는 이름과 나이뿐이었고 그 외의 정보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그제서야 나는 우리 집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엄마를 끝까지 찾지 못했다. 그 후 나는 아동보호시설에서 한동안 지내게 됐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난 불안에 떨었다. 그 집에 갇혀 사회성도 못 길렀고 교육도 못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내가 갑자기 또래 아이들이 가득한 환경에 놓인 것이다. 커다란 변화에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한동안은 알아누웠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어. 다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엉엉 우는 나를 시설 직원이 따뜻하게 안아줬다. 지금까지 엄마밖에 얘기해본 사람이 없었고 내 또래 아이들을 만난 적도 없었다. 이렇게 시끄러운 환경도 나에게는 너무도 이상했다. 하지만 끈기 있게 나를 돌봐준 시설 직원 덕분에 난 그 환경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읽고 쓰기는 물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배워갔다.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였지만 학교에 다니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집단 생활에 적응해야 했고 무엇보다도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학습을 해야 됐다. 난 8살이었지만 지식은 4살에서 5살 수준이었다. 지금껏 뒤처진 걸 만회하려고 매일 시설 직원과 근처 학교 선생님이 내 공부를 봐준 덕분에 나는 점점 평범한 아이에 가까워졌다. 어느 날 시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카오루를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 나랑요? 하지만 나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누굴까 궁금해하면서 날 찾아온 사람을 만났다. 거기에 있던 건 처음 본 여자였다. 여자는 나를 보자마자 사오리! 진짜 사오리구나! 하고 소리치더니 갑자기 날 껴안고 엉엉 울었다. 난 이게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겨우 눈물을 그친 여자가 나를 지그시 바라보며 천천히 얘기를 시작했다. 내 이름은 사나, 32살 주부다. 드디어 오늘 내 딸과 8년 만에 재회했다. 때는 10년 전 대학생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나는 테니스 동아리 부원이었다. 거기에는 마사오미라는 인기 많은 선배가 있었다. 얼굴도 잘생겼고 성격도 신사적인 데다가 집안까지 좋은 완벽한 남자였다. 그래서 나도 몰래 선배를 동경하고 있었다. 선배에게 다가갈 수 없어서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지만 사나, 이번 회식에 올 거야? 아, 네, 물론이죠. 선배가 먼저 나한테 말을 자주 걸어줘서 한편으로는 정말 기뻤지만 야, 사나, 너 오늘 마사오미랑 얘기했지? 네, 잠깐이요. 무슨 얘기했어? 회식에 오냐고. 아, 그래? 설마 그거 가지고 착각하지는 않겠지? 무슨 착각이요? 마사오미는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해. 너를 특별 취급하는 게 아니라고. 네, 저도 알아요. 알고 있으면 됐어. 괜히 이상한 착각해서 들이대지 말라고. 나랑 마사오미 관계는 알고 있지? 네, 그럼요. 이 사람은 미키코 선배, 마사오미 선배랑 동갑이고 마사오미 선배의 정혼자였다. 요즘 세상에 웬 정혼자인가 싶었지만 두 사람은 엄청난 부잣집 자제들이었다. 서민들은 모르는 사정이 있을 거라고 다들 납득했는지 마사오미 선배한테 다가가려는 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 둘이 그냥 연인 관계였다면 호감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미키코 선배님의 집착은 어마어마했다. 누군가 마사오미 선배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수건 없으시면 제가 빌려드릴까요? 고마워. 계란 참견은 집어치워. 자, 마사오미, 여기 이거 써. 이렇게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고마워. 마사오미 선배의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이럴 때마다 늘 난처한 웃음을 짓고 있었던 것 같았다. 만에 하나 마사오미 선배에게 꼬리를 치면 미키코 선배 무리에게 둘러싸여 험한 꼴을 당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도록 나도 웬만하면 마사오미 선배에게 다가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사나, 갑자기 미안한데 잠깐 시간 괜찮니? 네,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아무 약속 없어요. 그럼 같이 밥 먹을래? 둘이서요? 부담스러워? 그런 건 아닌데 선배는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미키코라면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부모님끼리 멋대로 정한 얘기니까. 그런가요? 당연하지. 요즘 세상에 정략 결혼이라니 시대착오적이잖아. 그리고 요즘 미키코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 그럼 좋아요. 밥 먹어요. 나도 모르게 승낙해버렸다. 너무 대책이 없나 싶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그야 내가 좋아하는 선배인걸. 둘이서 만나자는 선배의 권유를 도무지 거절할 수 없었다. 몇 시간 정도면 큰 문제는 없을 줄 알았는데 사나? 잠깐 나 좀 봐. 아, 네. 내 생각이 짧았다는 걸 깨달았다. 내 정혼자한테 꼬리를 쳐? 제정신이야? 꼬리를 치다뇨. 여러 명이 나를 둘러싸고 추궁하기 시작했다. 마사오미 선배와 나눈 대화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무서웠다. 심지어 쇠방망이를 든 여자가 나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올 것 같았지만 갑자기 누군가 나타났다. 뭐하는 짓이야? 마사오미? 마사오미 선배가 나를 구해주러 온 것이다. 그리고 미키코 선배에게 단호히 말했다. 혹시 몰라 말해두는데 난 너랑 결혼할 마음 없어. 이미 우리 아버지랑 너희 아버지께 말씀드렸어. 우리 정혼 관계는 이제 끝이야. 그 말에 미키코 선배는 나라를 잃은 듯한 표정이었다. 잠깐만! 일방적으로 그러면 어떡해! 이따위 협박이나 하는 여자는 사양이야. 나한테 말도 걸지 말아줘. 그렇게 말하며 내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미키코 선배는 실현을 했지만 불행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미키코 선배의 아버지네 회사가 도산하고 만 것이다. 집이 망하자 친구들도 미키코 선배를 깔봤고 대학교에서도 온갖 주목을 받자 결국 학교에 오지 않게 됐다. 그리고 미키코 선배가 없어진 후 이런 메시지가 왔다. 너 이거 어쩔 거야? 너 때문에 완전 망했잖아. 선배 사정은 안타깝지만 저랑 아무런 관련도 없잖아요.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마사오미를 빼앗고 나서부터 이상해졌어. 너 때문이야. 책임져. 책임이라뇨. 마사오미를 돌려줘. 내 남친이었잖아. 마사오미 선배는 물건이 아니에요. 선배한테 말씀하세요. 네가 이긴 것 같니?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두고 봐. 너 절대 가만 안 둬. 내가 꼭 복수할 거야. 이런 원망의 말까지 듣고 말았다. 어이없는 화풀이였지만 왠지 찝찝했다. 2년 후 나는 마사오미 선배와 결혼했다. 그리고 얼마 후 사오리라는 어여쁜 딸도 태어났다. 남편도 열심히 일했고 나도 육아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 후로 미키코 선배의 소식이 끊겼다. 미키코 선배의 아버님은 지금 아내와 함께 소박하게 살고 있지만 딸의 행방은 모르는 듯 싶었다. 나도 내 삶이 바빠서 미키코 선배의 존재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하지만 미키코 선배의 집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건 어느 날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외출했을 때였다. 이제 막 1살이 된 사오리는 겨우 걸음마를 뗐을 정도로 어렸다. 난 장보기를 마치고 마트 내에 있는 놀이방에 사오리를 데려갔다. 아이와 어른들로 가득한 그 넓은 공간에 아주 잠시 몇 초 동안만 사오리에게서 눈을 뗐는데 사오리? 어디 있니? 사오리! 아무리 찾아봐도 사랑스러운 딸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둘러 경비실로 가서 사정을 설명했지만 결국 찾을 수가 없어서 경찰까지 불렀다. 그러자 CCTV에 사오리를 안고 도망가는 미키코 선배가 보였다. 경찰은 유괴 사건으로 판단해 지명수배를 내렸건만 결국 선배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못 찾을 거라며 포기하려던 순간 경찰에서 미키코 선배가 체포됐다는 전화가 왔다. 그리고 다행히 사오리도 무사했고 카오루라는 이름으로 살았다는 충격적인 얘기도 들었다. 당장이라도 만나러 가고 싶었지만 오랜 세월 감금당했던 사오리는 평범한 생활에 적응해야 했다. 그래서 갑자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시설 직원이 말했다. 내 딸인데 왜 만날 수 없는 거야? 사오리! 사오리! 그래도 사오리는 무사하잖아.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때랑은 달라. 사오리를 믿고 기다리자. 사오리를 잃고 절망에 빠졌던 7년에 비하면 반년쯤이야 순식간이다. 그렇게 나는 참고 참다가 드디어 7년 만에 사랑하는 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결국 내가 엄마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유괴범이었다. 나는 그렇게 감금당한 채 살았던 것이었다. 처음에는 믿을 수도 없었고 엄마를 향한 마음도 버릴 수 없었다. 그렇게 나는 진짜 엄마 아빠 품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은 불안해하는 나를 살뜰히 보살펴줬고 두 사람과 함께 살았던 1살 때 사진을 잔뜩 보여줬다. 전부 예쁜 옷을 입고 있었고 듬뿍 사랑받은 모습이었다. 아, 난 카오루가 아니라 사오리구나. 그래, 넌 사오리야. 우리 예쁜 딸. 그때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평생 사오리를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한다 우리 딸. 앞으로 쭉 함께하자. 부모님의 따뜻한 말에 나는 엉엉 울었다. 이렇게 나는 진짜 부모님 품에 돌아오게 됐다. 드디어 7년 만에 내 인생을 되찾은 것이다. 그리고 16살이 되자 부모님과 경찰에게 당시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어릴 때는 몰랐던 것들이 전부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교도소에 있는 미키코 씨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꼭 묻고 싶은 게 있었다. 유괴 사건으로부터 8년 만에 그 사람과 만났다. 많이 야위었지만 그때 얼굴이 남아있어서 난 무심코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질문을 시작했다. 그때 왜 나를 버렸어? 유괴한 건 맞지만 그래도 날 딸처럼 키웠잖아. 그 여자는 조용히 답했다. 처음에는 네가 마냥 귀여웠어. 그야 마사오미 씨의 딸이니까. 하지만 네가 클수록 점점 그 여자를 닮아갔어.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어슬렁대다가 경찰에 체포당했다고 한다. 난 지금도 꿈을 꿔. 누군가 잠든 내 머리를 따뜻하게 쓰다듬는 꿈. 그건 있지. 당신이야. 나에게 당신이 엄마였던 시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 그 의미를 평생 되새기면서 괴로워하길 바래. 카오루! 난 카오루가 아니라 사오리야. 당신 딸 카오루도
사랑했던 마사오미 씨도 이젠 없어. 잘 가. 그리고 나는 일어서서 면회실을 나섰다. 그때 그 사람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도 눈물을 조금 흘렸다. 이렇게 나는 그 사람과 완전히 연을 끊었다. 그로부터 10년 후 나는 26살이 됐다. 나는 내 경험을 책으로 냈고 그 책은 데이트를 쳤다. 다큐멘터리도 찍고 책이 영화화도 돼서 나는 단번에 유명인이 됐다. 그리고 지금은 유괴 사건으로 상처받은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그 후 그 사람의 소식은 모른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불현듯 생각이 나고 만다. 7살 정도의 여자아이와 엄마를 보면 내 모습이 겹쳐 보인다. 난 평생 그 사람과 보냈던 시간을 잊을 수 없겠지. 그 사람도 문득 나를 떠올리고 괴로워하길 바란다. 그리고 행복한 나의 모습을 TV로 보여주는 게 그 사람을 향한 복수가 될 거다. 내 이름은 시모무라 하지메. 30살 회사원이다. 오늘은 나와 아내의 이혼 소동에 대해 얘기할까 한다. 아내 카나미는 나보다 4살 어린 26살이고 우리 사이에는 리온이라는 4살 딸이 있다. 나는 유명한 대기업인 모니로봇 상사에 다니고 있다. 거기서 30살의 주인까지 올랐는데 내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돈의 고급 아파트의 최상층, 이른바 펜트하우스에 막 이사온 참이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인생이 항상 술술 풀리는 건 아니다. 우선 그 전에 나와 아내의 러브스토리를 말할까 한다. 우리는 회사 창립 기념 파티에서 처음 만났다. 거기서 막 대학을 졸업한 카나미와 만난 나는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카나미한테 첫눈에 반하고 만 것이다. 하지만 쉽사리 다가갈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카나미는 바로 모니로봇 상사 사장인 시모무라 타카히로의 외동딸, 즉 재벌집 딸이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아무리 이상형인 여자라도 기가 팍 죽었고 무엇보다 나랑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초장부터 포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파티가 끝날 무렵 저기 혹시 얘기 좀 나눠도 될까요? 네? 저 말인가요? 그럼요. 파티 중에 계속 신경이 쓰였는데 좀처럼 말을 걸기가 힘들어서. 무려 카나미 쪽에서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부탁한 것이다. 그 후로 난 용기를 내서 식사를 권했고 4번째 식사 자리에서 고백했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카나미 씨를 좋아합니다. 저랑 사귀어주세요. 정말요? 저도 그러기만을 기다렸어요. 잘 부탁드려요. 나는 그야말로 날아갈 듯이 기뻤다. 대기업 재벌 딸에다가 이렇게 예쁘고 멋진 카나미와 사귀게 됐다니. 카나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나는 앞으로의 인생을 카나미와 걸어나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카나미의 본가이자 내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의 댁에 방문했다. 누구한테 들킬까 몰래 만나는 것도 싫어서 한번 꼭 인사드리고 싶었다. 입에서 심장이 튀어나올 만큼 긴장했지만 여기까지 온 거 남자답게 인사를 드리기로 결심했다. 실은 제가 따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나는 횡설수설하며 겨우 사장님께 인사를 드렸다. 그러자 사장님은 예상외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다. 그렇게 긴장하지 말게. 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젊은데 대단하군. 다행히 사장님은 나에 대해 알고 계셨던 모양이다. 혹시 딸과 만나는 걸 알고 조사하신 걸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다행이었다. 다행히 나는 학력도 괜찮고 회사에서 실적도 좋은 편이다. 카나미에 비하면 우리 집안은 평범하지만 사장님은 그런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지. 자네를 보고 있으면 부모님도 아주 좋은 분일 것 같네. 집안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쩌다 보니 아버님의 마음에 드는 데는 성공했다. 그 후로 반년을 더 만났다. 나는 그동안 카나미에게 어울리는 결혼 반지를 사려고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카나미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반지를 손에 넣었다. 이런 건 진부한 게 딱 좋을 것 같아서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 거기서 카나미에게 반지를 내밀었다. 카나미, 나랑 결혼해줘. 응, 결혼할게. 카나미가 눈물로 기뻐한 덕에 내 일생일대의 프로포즈는 성공했다. 사장님도 축하해 주셨고 아무런 탈 없이 순조롭게 우리는 결혼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서울 정도로 순조로웠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나를 부러워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사장님께는 외동딸 카나미뿐이니 자연스럽게 내가 후계자가 될 테니까. 물론 카나미랑 연애할 때는 그런 건 꿈도 꾸지 않았다. 결혼 후 사장님께 인사드리러 사장실에 갔더니
정식으로 후계자 얘기를 하셨다. 자네도 알겠지만 내 자식이라고는 카나미 하나뿐이야. 자네가 대릴 사위가 돼서 꼭 우리 회사의 후계자가 돼주게나. 네? 제가요? 역시 자네는 올곧은 사람이구만. 내 권력에는 전혀 흥미가 없고 카나미만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게 느껴져. 여태까지는 내 권력만 보고 카나미에게 접근한 놈들밖에 없었거든. 자네랑 대화를 나눌 때 다른 속셈은 없나 철저히 살펴봤지. 그러셨군요. 죄송해요. 저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 걱정 없이 자네한테 카나미를 맡길 수 있고 후계자로 키울 보람도 있지. 앞으로 내 딸과 회사를 잘 부탁하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대리사위가 된 나는 성이 바뀐 결과 시모무라 하지메가 됐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신혼생활이 시작됐다. 금세 딸도 생기고 일도 순조로웠다. 그야말로 내 인생은 순풍에 돛을 단 배 같았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카나미, 잠깐 괜찮아? 아까 신용카드 회사에서 보낸 청구서를 읽었는데. 아, 그래? 왜?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고작 한 달 만에 100만 원이라니. 거기다 생활비랑은 별개로. 그게 뭐 어때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궁상맞은 소리 좀 하지 마. 이건 궁상맞은 수준이 아니잖아. 지금 내 월급만으로는 감당 못할 정도로 돈을 쓰잖아. 그래서 아버님한테 받은 돈이 자꾸 줄어들고. 받은 돈이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잖아. 딸을 위해서 남겨두자는 생각은 안 해? 괜찮아. 없어지면 또 받으면 되지. 아빠도 손녀한테는 껌뻑 줬거든. 결혼하고 4년 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문제투성이었다. 우선 부부관계가 소홀해져 우리는 서로 마주치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마주한 게 언제였는지도 까먹었다. 승진한 덕에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아내의 행실이 문제였다. 우선 집안일에는 손 하나 안 대고 가정부에게 모조리 맡겨놓는다. 그럼 집안일을 안 하고 뭘 하냐면 매일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만 한다. 그리고 이미 알겠지만 씀씀이가 앱어서 돈을 물 쓰듯이 쓴다. 요즘에는 매달 날아오는 카드 청구서를 보는 게 무서울 정도다. 나는 주임으로 승진한 참이라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잘 쳐봤자 월급이 40만 원 정도인데 펜트하우스에 살 수 있는 이유는 사장님께서 선물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내가 사치를 계속 부리는 건 사장님께 거액의 결혼 축하금이든 계좌를 양도받았기 때문이다. 아내는 그 돈으로 펑펑 노는 것이다. 하지만 내 월급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그 계좌 잔액은 점점 줄어가고 있다. 사장님은 아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위해서 돈을 남겨주신 건데. 참고로 아내는 아이를 돌보지도 않는다. 집안일에 비하면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슈터에게 맡긴다. 그리고 밤늦게 퇴근한 내가 딸을 돌보는 동안에 아내는 어딘가 외출을 하거나 술을 마시며 놀기만 했다. 딸이 아기였을 때는 더 심했는데 애가 밤새 울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다. 매일 밤 내가 칭얼거리는 딸을 달래야 돼서 한숨도 못 자고 회사에 출근해야 됐다. 하지만 아내의 문제는 남편인 내 책임이라는 생각과 장인어른의 금전적인 지원 때문에 더 이상 민폐를 끼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장인어른께 털어놓지 못했다. 그런 엄마 밑에서 커서 4살이 된 딸은 엄마와의 관계가 굉장히 삭막했다. 딸도 4살이 되니 엄마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 엄마랑 대화도 거의 없고 집에 둘이 있을 때는 그림을 그리거나 책만 읽었다. 엄마를 대면대면 대하는 딸은 일반적인 부모-자식 관계를 쌓지 못하고 있었다. 나도 물론 끈기 있게 신경을 쓰곤 있지만. 카나미, 이제 절약 좀 해줘. 이대로 가면 언젠가 돈도 다 떨어질 거야. 하지만 아내는 눈도 깜짝 안 했다. 당신 돈도 아니잖아. 내가 내 아빠한테 받은 돈인데 당신이 무슨 참견이야?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부부에게 주신 돈이었고 언젠가 딸에게 물려줄 소중한 돈이었다. 그렇게 말다툼이 벌어져 부부싸움으로 번지자 자네, 카나미한테 들었어. 자네는 왜 이리 속이 좁아? 장모님, 저희 부부 일입니다. 신경 쓰시지 마세요. 나도 신경 쓰고 싶겠니? 자네가 너무 서민처럼 팍팍하게 살잖아. 아니요, 아주 상식적인 말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건 경제가 돌아가는 데에도 아주 중요해. 그러니 사치 좀 부린다고 난리치지 말게. 그게 좋은 남편의 덕목이지. 아무리 그래도 처음에 든 돈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하여간 이래서 서민 출신은 안 된다니까. 흥이 깨지잖아. 그건 죄송합니다. 어쨌든 카나미한테 자꾸 큰소리치고 그러지 마. 이 고압적인 태도의 여자는 시모무라 슈코, 아내의 어머니이자 나의 장모님이다. 사장님의 2번째 아내의 모양인데
나이는 40대 후반이다. 겉모습은 훨씬 더 어려 보인다. 비싼 옷과 가방, 장식품을 몸에 걸치는 세련된 스타일로 겉보기에도 부잣집 사모님 같은 아우라가 풍긴다. 카나미랑 성격이 비슷해서 자매처럼 사이가 좋다. 지금도 자주 만나서 쇼핑이나 식사를 하러 다닌다. 그리고 우리 집에도 자주 찾아오는데. 뭐야? 이제 술 다 떨어졌어? 그럼 얼른 가서 사와. 편의점 싸구려 술은 싫어. 꼭 백화점에 가서 사오도록 해? 이렇게 나를 마치 하인처럼 부려먹는다. 아내는 장모님의 태도에 동조하며 나를 하인처럼 대한다. 장모님은 서민 출신인 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신다. 자기도 결혼해서 팔자 고친 거면서 어이가 없다. 이 외에도 나를 괴롭힌 일화는 한둘이 아니다. 그럴 때마다 당연히 굴욕감을 느꼈고 화가 났다. 그러던 어느 날 한계에 다다른 나는 적당히 좀 하세요. 전 당신들 하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장모님은 피식 웃더니 뭐라고? 내 남편 덕에 편하게 사는 서민 주제? 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 그 말에 대꾸할 말도 없었다. 사장님 덕을 봤던 게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네 건방 떨지 마. 자꾸 그러면 남편 귀에 무슨 소리가 들어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다. 장인어른이기도 한 사장님에게 밉보일 수 없었던 나는 결국 입을 다물었다. 아내와 장모님은 장인어른 앞에서는 내숭을 떨면서 착한 척 연기를 한다. 내가 입만 다물면 이 행복이 깨질 일은 없을 거다. 그런 끔찍한 결혼 생활에 괴로워하던 어느 날 나는 밤늦게 집에 가고 있었는데 집 근처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카나미, 뭐 하는 거야? 빨리 전화 좀 받아봐. 뭐야? 갑자기 왜 그래? 왜 리온을 혼자 두고 나왔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집에 있겠다고 했잖아. 엄마가 잠깐 불렀는데 자길래 그냥 나왔지. 그냥 나왔다고? 리온이 집 밖에 나왔어. 밖에서 울면서 날 부르고 있었다고. 어머, 글쎄 깼나 보다. 걔는 왜 밖에 나가고 그래? 얌전히 기다리지. 우리 딸 겨우 4살이야. 한밤중에 애를 방치하다니 제정신이야? 아, 시끄러 죽겠네. 그때 내가 본 광경은 한밤중에 혼자 눈물을 흘리며 집 앞에서 서성이는 딸의 모습이었다. 아빠! 리온! 왜 그래? 엄마는? 엉엉 우는 딸을 달래 얘기를 들어보니 밤에 일어났더니 아무도 없어서 불안한 마음에 집을 뛰쳐나왔다고 한다. 괜찮아. 뚝해. 뚝. 아무리 집안이라도 아직 애기티도 못 벗은 어린 나이다. 밤에 아무도 없으면 사람을 찾으러 밖에 나오는 건 당연할 거다. 나는 딸을 달래면서도 아내를 향한 분노가 들끓어 결심을 하나 했다. 나는 딸을 집으로 데려가 재웠고 한숨도 자지 않고 거실에서 아내를 기다렸다. 그러자 다녀왔어. 집에서 2차 하자, 2차. 어? 뭐야? 당신 왜 안 자고 있어? 인사불성이 된 모녀가 집으로 돌아왔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지 알기나 해? 너 이거 아동방치야. 나는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지만 역시 두 사람은 눈 하나 깜짝 안 했다. 그게 뭐? 뭘 그렇게 화를 내? 자네, 지금 누가 앞인 줄은 알아? 예상대로 적반하장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다. 그래, 반성 안 한다 이거지? 난 리온이랑 이 집 나갈 거야. 이렇게 나는 그날 짐을 싸서 딸과 함께 집을 나갔다. 일단 우리는 호텔에서 머물기로 했다. 근데 아빠, 우리 집에 안 가? 미안해, 우리 딸. 집에는 이제 못 가. 그 대신에 이제 아빠가 리온이랑 쭉 같이 있을게. 와, 신난다. 나 아빠 너무 좋아. 아빠도 이제 더는 외롭게 하지 않을게. 그리고 몇 주 후. 당신, 나간 건 상관없는데 어쩔 거야? 이혼이라도 하게? 아니, 당신이 그럴 리가 없지. 겨우 이걸로 이혼하는 것도 웃기고 그럴 배짱도 없잖아. 아니, 이혼하자. 나 이혼 신고서도 준비해놨어. 보다시피 난 이미 작성했거든? 진심이야? 그래, 진심이다. 너도 서류를 작성해야 되고 재산 분할이나 할 얘기도 많으니까 일단 그 집으로 갈게. 그러던가. 나랑 결혼하고 싶다는 남자가 한 트럭은 있거든? 그럼 주말에 와. 그리고 우리 엄마 불러도 상관없지? 그래. 그리고 약속 날에 한때 우리 집이었던 아파트에서 아내와 장모 셋이서 이혼 얘기를 정리하기로 했다. 이혼하는 건 좋은데 집이랑 돈은 못 줘. 법대로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든가. 모니로버 상사의 사장 자리를 제 발로 차다니 멍청하긴. 뭐 자네를 대신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상관없지. 두 사람 다 반성은커녕 뻔뻔스럽게 나왔다. 하지만 나에게는 오히려 이득이었다. 그러세요? 반성하면 아량을 베풀어 주려고 했건만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죠. 나는 씩 웃으며 말했고 두 사람은 의미심장한 말에 의아해했다. 그야 그렇겠지.
지금 자기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걸 모를 테니까. 그리고 그때 뒤늦게 한 사람이 등장했다. 실례하지. 갑작스레 미안하지만 나도 할 얘기가 있어. 바로 사장님이 나타난 것이었다. 사장님을 보자 두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여보, 여긴 어떻게... 뭐야? 아빠가 왜? 이게 뭐야? 상황 파악을 못하고 허둥대는 두 사람.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사장님은 담담히 입을 열었다. 나도 당신이랑 이혼하겠어. 사건의 시작은 며칠 전. 나는 사장님을 찾아가 직접 이혼 의사를 밝혔다.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아내의 행실과 아동방치, 물론 장모님의 부당한 태도도 빠짐없이 말씀드렸다. 하지만 사장님에게 카나미는 사랑하는 딸이니 내 잘못이라며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사장님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군. 그럼 어쩔 수 없지. 사실은 나도 아내랑 이혼을 생각하는 중이네. 아무래도 사장님도 장모님의 이기적인 태도에 지친 모양인지 우연히도 나와 사장님은 비슷한 고민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사장님은 몇 달 전부터 이혼을 결심해 비밀리에 변호사랑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내랑 장모님이 이혼 얘기를 하는 자리에 사장님도 오기로 했던 것이다. 당신의 그런 이기적인 태도와 행동을 나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 두 번째 결혼이건만 아무래도 난 여자 보는 눈이 없는 것 같군. 잠깐만요, 여보. 나랑 얘기 좀 해요. 하지만 사장님은 장모님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리고 딸을 바라보며 카나미, 내가 너를 아주 잘못 봤나 보구나. 귀여운 외동딸이라고 너무 응석을 받아준 게야. 잠깐만 아빠, 무슨 말이야? 그럼 당신은 나랑 이혼하고 카나미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도록 해라. 둘 다 이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야. 알겠어? 사장님의 충격 발언에 두 사람은 애걸복걸하기 시작했다. 아니, 아빠 왜 그래? 그래요, 우리 대화로 풀어요. 내가 하지배랑 이혼하면 하지배랑 리오는 어쩔 건데? 하지배는 후계자라고 아빠가 예뻐했잖아. 사실은 하지메한테 정식으로 내 양자가 돼달라고 부탁했지. 그래서 이제 카나미와 하지메는 이복 동생이 되겠구나. 하지만 카나미, 반성의 기미가 없으면 호적에서 팔 생각도 있단다. 그러면 결국 내 자식은 하지메 하나만 남는다 소리지.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아빠, 하지매 사과할 테니까 용서해줘. 나 버리지 마. 죄송해요. 반성할게요. 두 사람은 울면서 애원했지만 사장님 비서한테 억지로 끌려나가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 그 후 두 사람은 사장님에게 최소한의 돈을 받고 의절을 당했다. 두 사람은 사회에 나가 자립은 불가능할 테고 완전히 절연당했으니 고생 꽤나 할 게 틀림없다. 그리고 나는 카나미를 쫓아낸 아파트에서 딸과 둘이서 평온하게 살고 있다. 사장님도 양자로 들인 나에게 아주 엄격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지도해 주셨고 나는 명실상부한 회사의 후계자가 됐다. 언젠가 리온에게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지만 카나미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겨서 솔직히 연애나 재혼 생각은 전혀 없다. 그리고 사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 엄마도 아파트에서 같이 살기로 했다. 내가 바쁠 때 집안일은 물론 리온을 돌봐주는 엄마가 정말 큰 힘이 된다. 엄마가 이렇게 멋진 집에서 귀여운 소녀랑 함께 살게 되다니 좋은 일도 생기는 법이네 하고 말하는 걸 보니 민폐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하지만 평온한 나날도 얼마 못 가 아파트 앞에서 웬 노숙자 두 사람이 하지매 나와라, 우리를 먹여 살려줘, 우린 연 못 끊어 하고 농성을 부리는 광경을 봤다. 겉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나는 금세 카나미와 장모님이라는 걸 알고 망설임 없이 신고했다. 결국 자립을 실패한 두 사람은 노숙자가 돼서 도둑질을 하고 다닌단다. 경찰에 쫓기다가 이 집에 들어와 숨으려고 했던 모양이다. 이렇게 된 바에 차라리 새끼밥 꼬박 챙겨주는 감옥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내 이름은 아사쿠라 유지, 31살. 모니로브 병원에서 비상근 의사로 일하고 있다. 지금은 누나인 유지키와 둘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차차 얘기하기로 하자. 누나는 선천적으로 눈이 잘 안 보였다. 하지만 자기 할 일도 잘하고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누나는 사실 피아니스트다. 하지만 눈에 띄는 걸 싫어하는 누나는 작은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다. 언젠가 누나의 재능이 세상에 알려졌으면 좋을 텐데. 아무리 혼자서 생활을 잘한다고는 하지만 역부족인 일도 많아서 누나를 혼자 둘 수는 없었다. 내가 비상근 의사로 일하는 이유도 바로 누나 때문이다. 휴일에는 누나의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지내곤 한다. 핸드폰을 자주 안 보는 편인데 오늘은 웬일로 알람이 많이 왔다. 코지로의 연락이었다. 대학 때 같은 음악부에 들었던 친구다.
웬 동아리야? 싶은 사람도 많겠지만 보통 의대는 캠퍼스가 달라서 중앙 동아리에 참가하려고 일부러 이동할 여유는 없다. 그래서 의대생들만 모이는 동아리가 있었다. 과제, 시험에, 실습 등으로 바빠서 일주일에 2번밖에 못하지만 그래도 역시 캠퍼스 추억을 만들고 싶은 친구들도 많아서 의대생끼리 한 동아리에 모여 친목을 다졌다. 그리고 졸업한 후에도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곤 한다. 다들 음악 성향이 다른 탓에 각 잡고 활동하지 않는 느슨한 동아리였어서 어른이 된 지금 모이면 대부분 술만 마신다. 나는 가끔씩 얼굴만 비추는데 유지, 빨리도 읽는다. 무슨 이모티콘을 50개나 보내냐? 넌 답장이 너무 느리잖아. 이번은 빠질 생각 마라. 잘 들어. 이번 술자리는 무려 마이도 참가한다고. 어? 마이가? 마이가 오면 남자들 출석률이 오른다니까. 유지도 당연히 올 거지? 생각은 해볼게. 어예! 나중에 빼지 마라.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줄게. 이 자식 멋대로 정하기는. 말은 이렇게 해도 마이가 온다는 소식에 엄청 들떴다. 마이는 우리 음악부의 마돈나 같은 후배였다. 예쁘고 성격도 착해서 대화가 서툰 나한테도 상냥하게 말을 걸어줬다. 사실은 나도 다른 남자들처럼 마이에게 마음이 있다. 물론 예쁘다는 이유만 있는 건 아니고 성격이 좋은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마이랑 같이 술을 마시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좋아, 마이를 만나기 전에 준비부터 해야겠다. 선배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아삼이, 나도 잘 부탁해. 아, 그래. 저기 아삼이 부탁이 좀 있는데. 뭔데요? 선배가 부탁이라니 웬일이에요? 혹시 옷을 좀 골라줄 수 있을까? 내가 패션 센스가 꽝이라서. 아, 그러고 보니 계속 비슷한 셔츠만 돌려 입으셨죠? 이번 술자리 아삼이도 연락 받았지? 실은 나도 가기로 했거든. 웬일이에요? 선배는 그런데 잘 안 가잖아요. 그냥 뭐. 아, 마이 때문이죠? 어떻게 알았어? 저는 마이랑 학교 동기잖아요. 마이가 연락해서 술자리 오냐고 물어봤거든요. 어떡하지? 내가 마이 때문에 술자리에 간다는 걸 들키면 아삼이가 날 엄청 놀릴 거야. 그것만은 안 돼.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누나가 나가서 좀 놀고 오라고 해서. 누나가요? 내가 30 넘어가니까 여자친구는 있냐, 결혼은 안 하냐 자꾸 잔소리해서. 이건 거짓말은 아니다. 누나는 분명 내가 독신인 이유는 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 전혀 아닌데 말이다. 난 외모도 그저 그렇고 직업도 의사지만 비상근 아르바이트인 셈이다. 나서서 나랑 만나고 싶다는 여자가 없는 것도 당연할 테지. 앞이 안 보이는 누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서 나를 더 좋게 봐주는 걸지도 모른다. 뭐 걱정되는 것도 당연하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가족이니까요. 그렇지. 사실 아사미한테는 그 비밀 말고도 여러 얘기를 털어놨다. 아사미는 앞뒤가 똑같은 정직한 성격이라 누나가 말했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그럼 옷 고르고 바로 술자리로 가요. 저도 참석하거든요. 정말? 고마워. 다음에 먹고 싶은 거 뭐든 사줄게. 아싸! 그럼 술자리 끝나고 같이 라면 먹어요. 좋아, 맛있는 가게 알아볼게. 그리고 약속 당일 우리는 11시에 쇼핑몰 앞에서 만났다. 선배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 잘 부탁해 아사미. 아사미랑 사적으로 만나는 건 오랜만이라 갑자기 아사미가 귀여워 보였다. 사복의 힘은 대단하구나. 이건 어때? 아니 무슨 파티 초대받았어요? 더 캐주얼한 걸로 입어요. 그런가? 아빠 회식이나 누나 콘서트에 갈 때는 늘 포멀한 복장만 입어서 그런지 감이 잘 안 오네. 역시 아사미한테 부탁하길 잘했어. 우와, 잘못 꾸미면 유지 선배도 꽤 잘생겼다니까요? 고마워, 도움이 많이 됐어. 그래, 라면 말고도 내가 카페도 쏠게. 이 근처에 맛있는 타르트집 있거든. 정말요? 신난다. 솔직히 아사미와 함께한 시간이 엄청 즐거웠다. 긴장하지 않고 여자랑 얘기하는 건 가족 빼고 처음이었다. 물론 같은 직장 동료라서 그런지 사적으로 만난 자리가 이렇게 즐거울지 몰라서 왠지 두근거렸다.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마이잖아. 유지 선배 얼른 들어가요. 그리고 아사미랑 즐겁게 차를 마셨더니 어느새 술자리에 갈 시간이 됐다. 그러자 아사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이제부터는 따로 행동하죠. 같이 술자리에 나타나면 다들 사귀냐고 물어볼걸요? 그래, 신경 쓰게 해서 미안. 괜찮아요. 나중에 술자리 파하면 라멘집에서 만나요? 가게 주소 저한테 보내주세요. 평소에도 아사미가 배려심이 많은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애였구나. 이거 술자리에서 남자들이 가만 안 있겠는걸. 왠지 나 방금 좀 울컥했는데.
이제 마이 얼굴을 볼 수 있는데 왜 자꾸 아사미가 신경 쓰이는 걸까? 아사미가 자리를 떠나고 30분 후 나도 약속 장소를 향했더니 이미 회장은 북적거렸고 아사미와 마이도 있었다. 역시 마이는 귀엽다니까. 웃는 얼굴도 귀여워서 계속 보고 싶다. 내가 온 걸 눈치챈 아사미가 손을 흔들었다. 유지 선배, 여기에요. 마이, 아까 얘기했던 유지 선배야. 나도 기억하지? 유지 선배,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다. 우와, 마이가 나를 기억해주다니 말도 안 돼. 고작 이런 걸로 들뜨면 안 되는데. 뭐라도 말을 꺼내려던 그 순간 마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유지 선배, 지금 아삼이랑 같이 모니로버 병원 다니시죠? 맞아. 멋지다. 모니로버 병원 완전 큰 병원이잖아요. 저도 다니고 싶어요. 아니야. 나도 아직 멀었어. 그래도 의사의 길은 계속 걸어가려고 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책임도 크지만 보람도 크거든. 완전 멋져요. 그럼 선배는 지금 무슨 과에서 근무하세요? 난 소아과야. 선배는 학교 다닐 때 외과 지망하셨잖아요. 난 사정이 좀 있어서 비상근 채용은 소아과밖에 없었거든. 선배 비상근이에요? 그런데 내 말을 듣자마자 마이의 얼굴은 험악하게 굳어갔다. 그리고 아까까지만 해도 귀여웠던 목소리가 갑자기 낮게 깔렸다. 아, 짜증나. 갑자기 왜 그래? 뭐야, 모니로버 병원에서 돈 좀 버는 의사인 줄 알았고 일부러 시간 내서 온 건데 소아과 비상근이라고? 그냥 알바생이잖아. 마이는 화가 가라앉지 않는지 점점 입이 험해지기 시작했다. 애초에 30 넘은 남자가 알바라니 진짜 노답이다. 그걸 어떻게 생활하지? 설마 부모한테 얹혀 사나? 대박. 아니, 난 누나랑 같이 사는데? 우와, 알바에다가 시스터 컴플렉스? 진짜 노답이다. 이거 완전 답 없는 놈이네. 난 마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서 순간 어안이 벙벙했다. 비상근직은 내가 선택한 일이니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다니. 울 것 같은 내 뒤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아사미의 호통 소리가 들렸다. 뭐? 비상근 의사가 알바라고? 말이 너무 심하잖아. 아사미!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생명을 구하는 일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니? 말을 마친 아사미는 내 손을 힘껏 잡아줬다. 저 유지 선배 존경해요. 늘 아이들을 진지하게 마주하고 보호자한테 쉽게 설명하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알아요. 병원에서도 선배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 제의를 받기는 했는데. 물론 누나를 위해서겠죠. 그런 따뜻한 점이 선배의 매력이에요. 아사미의 말에 가슴이 떨렸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기뻤다. 마이, 너 전부터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더니 아직도 그러니? 뭐라고?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온 것도 슬슬 나이 먹고 젊은 것도 안 먹히니까 돈 잘 버는 의사나 낚으려고 온 거지? 뭐?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남자는 속여도 여자는 못 속여. 아까도 내 동기 연봉에만 관심을 갖더니. 그런 여자는 언젠가 버려질 거야. 갑자기 시작된 싸움에 주위가 조용해졌다. 괜히 일을 키우면 손해라고 생각했는지 마이는 도망치듯이 자리를 떠났다. 우리도 이만 가죠. 약속했던 라면 사주셔야 돼요. 당연하지. 그 후로 나는 아사미랑 자주 만나게 됐다. 아사미랑 말하는 것만으로도 두근거리고 아사미를 눈으로 쫓게 됐다. 나는 어쩌면 예전부터 아사미를 좋아한 걸지도 모른다. 마이 때문에 잠깐 들떴지만 그때 아사미가 남자들한테 둘러싸였다면 싫었을 거다. 그때 울컥했던 감정을 눈치채지 못하고 참 눈치가 없구나. 같이 식사를 할 때 다음 약속을 잡았고 아사미가 먼저 데이트를 신청하는 일도 많아졌다. 그로부터 3달 뒤 드디어 나는 아사미에게 고백하기로 했다. 나 아사미를 좋아해. 나랑 사귀어줘. 결혼을 전제로. 유지 선배, 어떡해. 저도 선배를 계속 좋아했어요. 마이가 아니라 날 택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나는 아사미랑 사귀게 됐다. 그리고 누나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우리의 비밀을 밝혔다. 하지만 아사미는 그 얘기를 듣고도 오히려 태연하게 힘드시겠네요. 남일이 아니구나 하고 웃었다. 이렇게 아사미는 누나 마음에 들었고 우리는 1년 후 결혼했다. 아사미가 누나를 이해해준 덕에 셋이서 살기로 했다. 좁은 본가를 팔고 3층 단독주택을 세우기로 했다. 누나가 드넓은 정원에서 바람을 느끼며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음악을 좋아하는 아사미도 금세 누나의 팬이 됐다. 형님 피아노 연주를 인터넷에 올려볼까?
그거 좋다. 누나는 어때? 괜찮기는 한데 좀 부끄럽네.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의외의 인물이 등장했다. 마이랑 코지로? 너희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긴? 왜 너네들이 이런 저택에 사는 건데? 내 상사가 이 근처 사는데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인사 왔댔거든? 너랑 이름이 똑같길래 설마 했더니 맞아. 나 아삼이랑 결혼한 거 알지? 누나랑 같이 살려고 넓은 집을 세웠거든.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 뭐야?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 땅값 엄청 비쌀 텐데. 대답을 고민하는데 뒤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다. 바로 내 고문 변호사인 타도코로 씨였다. 무슨 일이세요, 유지 씨? 타도코로 씨, 이쪽은 대학 동창들인데. 유지, 이런 집은 어떻게 산 거야? 너 복권 맞았냐? 유지 씨, 친구들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셨나요? 네. 되도록이면 알리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저렇게 궁금해하시니 제가 대신 설명해드릴까요? 결국 나는 타도코로 씨에게 맡기기로 했다. 잘 부탁드려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유지 씨의 아버님은 이 지역에서 많은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셨어요. 5년 전에 돌아가시고 유지 씨와 유키지 씨에게 유산을 전부 물려주셨죠. 뭐라고? 이게 바로 우리 남매의 비밀이었다. 아빠가 막대한 재산을 남겨준 데다가 건물의 권리도 전부 양도해주셔서 매달 불로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다. 그리고 엄마는 내가 10살 때 병으로 돌아가셔서 그때 보험금이 1억 엔이나 남아있다. 아빠는 재혼도 안 하셨고 부모님 둘 다 외동이라 친척도 없다. 그래서 유산은 나랑 누나가 절반씩 나눠 가졌다. 우리는 장례식 날 굳게 다짐했다. 유지, 이 사실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나 많은 유산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돈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지. 아빠도 생전에 돈 때문에 온갖 괴롭힘을 당하셨어. 그러니 이 사실은 꼭 믿을 만한 사람한테만 하겠다고 누나랑 약속하자. 알았어. 꼭 그럴게. 그리고 우리는 자금 관리를 전부 타도코리 씨에게 맡기고 있어서 이렇게 좋은 집을 지을 수도 있었다. 오늘은 보험금에 대해 상담하려던 참이었다. 미리 말하지만 이 집을 사기 전까진 유산을 한 푼도 안 썼다. 셋이서 함께 상의해서 정한 일이다. 그러자 마이는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다. 그걸 나한테도 말해줬어야지. 알았으면 나도 좀 더 유지 선배를 꼬셨을 거라고? 넌 여전하구나. 뭐든지 남자한테 기대기만 해. 팔자 고치려고 동창들을 꼬셨지만 별 효과 없었지? 그야 당연하지. 돈 잘 버는 의사는 네 생각보다 적으니까. 뭐라고? 자기는 팔자 고쳤다고 건방지게. 아사미는 돈 얘기를 듣고도 변함없었어. 돈을 요구하지도 호화스러운 결혼식을 바라지도 않았지. 이 집을 다 지으면 홈파티를 열어서 다 같이 축하하려고 했거든. 유지 선배, 저 좋아했잖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저랑 다시. 됐거든. 나도 보는 눈은 나쁘지만 넌 진짜 최악이다. 너 같은 사람이랑은 이제 연을 끊을 거야. 코지로, 너도 마이랑 계속 만난다면 난 너랑도 연을 끊을 거야. 야! 유지! 잠깐만! 그럼 얼른 나가! 내 호통에 놀란 두 사람은 도망치듯이 집에서 나갔고 난 만일에 대비해 집에 CCTV와 보안장치를 설치했다. 이제 지켜야 할 가족도 늘어났으니 유산은 고맙게 잘 쓸게 아빠. 그 후 마이는 나를 스토킹하다가 결국 가택 침입을 저지르고 말았고 경보가 작동해서 금세 체포당했다. 물론 그 소문이 퍼져서 주위 사람들이 점점 떠나갔다고 한다. 그 후 마이랑 코지로한테서 돈을 요구하는 연락이 하루에 100통은 오길래 연락처를 차단했다. 나는 드디어 평화로운 일상을 손에 넣었다. 그런데 마이가 그런 짓까지 할 줄이야. 형님 말처럼 돈은 사람을 미치게 하나 봐. 앞으로도 변함없이 행복하게 살자. 응, 태어날 아기한테도 우리가 잘 가르쳐주자. 난 이제 곧 아빠가 된다. 나는 여전히 내 가족을 위해 비상근 의사로 일하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만의 행복을 찾아나가고 싶다. 내 이름은 이케다 아키라. 나이 35. 얼마 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주식회사 이케다 건설의 대표직을 맡게 되었다. 그동안 동종업계 다른 회사에서 수련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 이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경영 악화로 도산 직전에 놓여 있었다. 아버지도 참, 사원들 월급 더 주려고 이렇게 무리를 하셨다니. 생전에 아버지는 사람이 너무 좋은 게 탈이라 거래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거래 금액을 사기당하는 바람에 본래 받아야 할 대금의 반밖에 받아내지 못했다. 그 일 이후 거래처와 맺어왔던 계약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둘씩 해약이 되기 시작했다. 이 상태라면 부채를 짊어지고 회사가 도산될지도 모른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에휴,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전 사장님이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요? 네, 왜 이렇게 꽁꽁 숨기고 있었는지 최소한 돌아가시기 직전에라도 가르쳐줬으면 좋았을걸. 네, 그러게요. 어찌됐든 지금 사장은 저니까 제가 해결해봐야죠. 사장님, 너무 혼자서 떠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사장님마저 쓰러지시면 회사는 어떡해요. 미키씨, 사무일이라면 저한테 다 맡기세요. 전화 대응도 자신 있어요. 고마워요. 든든하네요. 사장으로 취임한 지 아직 몇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 덕분인지 사원들이 나를 믿고 따라주고 있었다. 절대 약해지면 안 돼. 이 회사는 아버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중한 일터야.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힘든 상황에서도 사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지만 하지만 업체들로부터 우리는 대기업과 계약했다. 작은 회사는 신용할 수 없다. 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 새로운 계약을 한 건도 따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포기하고 무너질 수는 없어. 그렇게 매일 다짐을 하면서도 피로와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갔다. 이케다씨 안녕하세요. 도쿠나가 너 왜 이래? 사람을 보고 인사도 없이 인상부터 찡그리면 무안하잖아. 그쪽하고 할 얘기 없으니까 그냥 가. 너무하네 정말.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는데. 뭐야? 이제 와서 무슨 얘기해? 아직도 옛날 일 때문에 화가 안 풀리셨나? 그게 풀릴 일이야? 나는 입금을 제대로 한 걸로 기억하는데 아버지는 일에 있어서 빈틈이 없는 분이었어. 올라오는 서류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확인하셨을 거야. 그러세요? 아버지가 몇 번씩 전액 입금해달라고 연락을 하셨는데 무시한 게 누구였더라? 본인이 잘 알 텐데. 아 진짜 같은 말을 몇 번을 반복하게 하는 겁니까? 뭐가 어째? 그렇게 계속 핏대 세우다가는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자 지난 일은 지나간 거고 계속 그렇게 붙잡고 있다고 득될 게 뭐가 있어요? 새로운 사업 얘기를 해보는 게 훨씬 건설적이지 않겠어요? 이자는 도쿠나가 아버지를 속인 장본인이다. 이 남자 때문에 업체들로부터 거래가 뚝 끊겼다고 해도 과장된 해석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계약 만료 후 이케다 건설에 대한 가짜 정보가 떠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분명 그것도 도쿠나가가 꾸민 짓일 거라고 믿고 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분양 맨션을 세울 예정인데. 맨션? 얼마 전에 상정갑 쪽 일부 지역 건물을 할 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긴 한데. 소문 빠르시네. 그 땅을 우리 회사가 매입했거든요. 상정가 회장 협박해서 뺏은 게 아니고? 진짜 말씀이 심하시네. 분명히 말하는데 너하고는 죽어도 거래할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왜 이러시나 섭섭하게? 이케다 건설이 이 분야 하청 전문인데 그럼 우린 어쩌라고. 그건 그쪽 사정이고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하고만 거래한다는 주의라서. 이런, 내가 싫다는 거네? 그걸 일일이 가르쳐줘야 돼? 사람을 앞에 두고 대놓고 그러면 나도 상처받아요. 그러지 마. 나 마음 아파. 나 너하고 농담 따먹을 사이 아니야. 선 넘어오지 마. 전 원래 말투가 이래요. 무슨 꿍꿍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대답은 바뀌지 않아. 진짜 나 그냥 가도 돼요? 지금 회사 도산 직전이라고 들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사기꾼하고 손잡을 생각은 없어. 더 할 말 없으니까 가라고 좀. 채! 그리고 현장 일을 하청이라고 얕보는 습관도 뜯어 고치는 게 좋을 거야. 계속 그러다 큰 코 다칠 날이 올 거야.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거부하면 뭐 할 수 없지. 근데 앞으로 또 무슨 이상한 소문이 돌지 걱정이 되네 이거. 도쿠나가는 야비한 웃음을 지으며 돌아갔다. 마음 같아서는 더 큰 소리 호통도 치고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똑같은 수준이 될까봐 꾹 참았다. 전에 대금 문제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한 적이 있었다. 처음엔 성실하게 대응을 해주다가 도쿠나가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소송을 거는 것만큼은 피하는 게 좋다라며 변호를 거절당했다. 법률 전문가가 그렇게 나올 정도면 대체 얼마나 나쁜 놈이라는 건지. 도쿠나가를 생각하니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그날도 마지막 퇴근자인 내가 열쇠를 잠그고 집으로 갔다. 안녕하세요, 이케다씨. 실례지만 누구신지. 저는 야마남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사장님께 신세를 많이 지었던 사람입니다. 네. 표정을 보니 내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가 보네. 네, 죄송합니다. 그렇군. 누구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당황스러울 거란 건 알겠는데 나를 좀 고용해 줄 수 없겠나? 네?
월급은 신경 쓸 거 없네. 잠시만요. 내가 늙은이라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가? 그보다는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채용을 한다는 게 좀... 아직 젊은 친구가 아주 야무지군. 이 할아버지는 대체 누군데 이래? 그럼 잠깐 내가 누군지 좀 들어볼 텐가. 이날은 토요일이었고 쉬는 날이라 사무실엔 나 혼자였다. 집에서 쉴 시간이 있으면 회사에 나가서 회사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혼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와 잘 아는 사이였다며 아버지 뻘로 보이는 남자가 찾아왔다. 야마나미 씨는 언뜻 보기에 60대에서 70대 사이로 보였다. 웬만하면 일하는 중이다 라고 하고 적당히 돌려보내겠지만 야마나미 씨한테는 쉽게 그러지 못하고 그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러니까 홈리스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살 곳을 잃게 됐거든. 강가에 다 낡은 텐트를 치고 유통기간 지난 통조림으로 연명하고 있을 때였어. 그럼 아버지랑은 어떻게? 아마 사장님은 일하다가 잠시 쉬고 계셨던 것 같아. 자네 아버지 말이야. 내 텐트에서 가까운 곳에서 도시락을 드시고 계셨어. 우연히. 네. 나한테 먼저 말을 걸어오셨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금세 친구처럼 가까웠지 뭐야. 아버지한테 홈리스 친구가 있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돈도 한 푼도 없고 살 길이 막막할 때라 나도 모르게 자네 아버지한테 그런 내 사정 얘기를 했더니 저기 아버지가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자기 지갑에 있던 돈을 전부 꺼내서 나한테 주더라고. 네? 저기 금액은 얼마나... 사업이 잘 돼서 그랬는지 지갑이 두툼하더라고. 아마 40~50만엔은 됐을 거야.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큰 돈을 꺼내다니 아버지도 인심이 너무 후한 거 아니야? 그 덕분에 내가 목숨을 연명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지 뭔가. 그럭저럭 10년도 더 지난 얘기일세.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통해서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무너졌네. 그렇게 좋은 사람이 왜 그리 빨리...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겁니다. 내 얘기는 여기까지네. 소두가 길어졌는데 은혜도 갚고 싶고 이케다 건설을 위해 나도 뭔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온 거라네. 야마나미 씨,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나한테 한번 맡겨봐 줄 수 있겠나? 망설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고 고민 끝에 야마나미 씨를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본인 말로는 홈리스가 되기 전에는 건설업에서 일을 했었다고 한다. 아버지와 친분이 있었다는 증거로 둘이서 다정하게 같이 찍은 사진도 보여준 이상 거짓말은 아니라는 판단하에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한 사람 월급을 더 줄 형편이 아니었다. 매달 적자를 보고 있어서 도산 위기가 점점 확실시되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이 할아버지를 믿고 일을 맡긴다는 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 야마나미 씨와 악수를 하면서도 마음은 불안하기 그지없었다. 사장님, 모니로보 레스토랑에서 점포 개축에 관한 문의가 들어왔어요. 네? 그게 전국 체인점인 곳 아니에요? 어제 사장님이 사무실 잠시 비우셨을 때 이케다 건설에 의뢰하고 싶다는 전화가 걸려왔었어요.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큰 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왔지? 그리고 야마나미 씨가 계약을 따내오셨어요. 그게 진짜요? 제가 듣기로는 자기가 전에 거래를 했던 기업을 찾아가서 담당자하고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긴 나도 여러 번 갔다가 몇 번을 찾아가도 계속 거절만 당하고 나온 곳인데. 잘은 모르겠는데 야마나미 씨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뭔가 흐름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게.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다른 사원들도 다들 불안해했었거든요. 근데 야마나미 씨 덕분에 아무래도 이번 달은 흑자가 될 것 같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맡겨달라더니 수완이 장난이 아니네. 그럼 계약서하고 견적서 작성 들어가도 될까요? 그렇게 해요. 수고스럽겠지만 잘 좀 부탁해요. 야마나미 씨를 채용한 지 이제 겨우 2주가 지났는데 회사를 잘못 찾아온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내 분위기가 전에 없이 활기를 띠고 있었다. 본인 입으로 늙은이라고 낮춰 말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여기저기 거래할 만한 기업들을 찾아내 전화를 걸고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내는 탁월한 영업 센스를 갖고 있었다. 솔직히 이렇게 업무 능력이 뛰어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다. 나도 더 분발해야겠어. 혼자 그런 상념에 빠져있는 동안 다시 전화기가 울렸다. 사장의 취임한 후로 처음으로 열일다운 열일을 하는 기분이 들었다. 이대로만 간다면 희망이 있다고 용기를 내기 시작한 타이밍에 다시 그놈이 나타났다. 아이고, 회사 문 닫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상당히 바빠 보이시네요. 도쿤 아가씨,
아까까지 표정이 샤방샤방하던 분이 왜 이러실까? 진짜 그 깐죽거리는 말투. 이케다 씨 말투도 만만치 않아요. 본론 빨리 말해요. 바쁘니까 얼른 말하고 나가요. 요즘 하청건설 회사가 열일하고 있다고 소문이 돌길래 진짠가 싶어서 좀 보러 왔죠. 안 됐지만 당신 마음대로 모든 게 다 되지는 않을 거야. 홈리스였던 사람을 고용했다는데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어디서 들었어? 자세히는 말 못하고 우리 직원이 조사한 결과 얻어낸 정보라는 것만 얘기해두죠.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인데? 신분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한테 계속 맡겼다간 뒤통수 칠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라고요. 어머, 무서워라. 그렇게 도끼 눈을 뜨고 보면 무섭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우리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짓거리고 다니지 말라고. 심기를 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오늘은 부탁할 일이 있어서 온 거예요. 부탁? 지금 이케다 건설이 따낸 계약 우리 회사한테 양보 좀 하시죠. 뭐? 나도 사방팔방으로 영업 뛰었는데 당신네한테 선수를 뺏기니까 어이가 없어서 내가 도저히 밥이 안 넘어가. 그거 참 큰일이네. 서로 큰 소리 낼 거 없이 조용히 물러나주면 다 끝나는 일이에요. 그렇게는 못하겠다면? 그것도 예상 못했던 반응은 아닌데 할 수 없죠. 내 방식대로 좀 터프하게 처리하는 수밖에. 도쿠나가가 탁 하고 손가락으로 소리를 내자 밖에서 보디가드로 보이는 남자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미키 씨는 비명을 지르며 자기 자리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이 사람은 내 부하들인데 함부로 반항하지 않는 게 신상이 좋아요. 하는 짓이 꼭 야쿠자 같네.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든지. 자기 자유지 뭐. 지금까지 업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영업했어? 내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변호사가 네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던데 같은 게 아니라 진짠가 보네. 아, 역 앞에 3층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말하는구나. 난 가서 살짝 인사만 했는데 되게 쫄더라고. 생각보다 훨씬 망나니네. 힘들게 변호사 자격증 땄을 텐데 조용히 지내라고 조언해준 게 뭐 잘못인가? 우리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접근했었냐? 다시 한번 묻는데 어떡할 거예요? 계속 거부하면 더 흉한 꼴 볼 텐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나는 회사와 사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이 안에서 어떠한 폭력도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자식은 그러고도 남을 놈이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다.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 이제 겨우 회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키라 사장 다녀왔습니다. 야마나메 씨, 응? 오늘 손님이 올 예정이 있었나? 아니요, 이 사람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늙은 신입사원이세요? 딱 보니까 홈리스 태가 나시네. 불어는 넌 누구냐? 도쿠나가 흥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도쿠나가라고 합니다만. 그래, 사장님이 우리 회사에 무슨 볼일로 오셨나? 요 사이에 그쪽이 우리가 맡을 일을 야금야금 가로채가고 있길래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왔죠. 오, 폭력배 동원해서 겁주겠다 이건가? 말로 해서 들으면 왜 이러겠어요. 말로 안 되니까 매를 드는 수밖에. 진짜 그럴 생각이면 어때? 나하고 한번 해보는 거. 와, 골 때리네. 다 늙은 게 뭐라고 씨부렁. 이쪽 방면으로는 내가 너보다 몇 배나 더 경력자인데 너처럼 물정 모르고 나대는 놈은 보다 처음이다.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우통을 벗어던지는가 싶더니 상반신을 드러낸 야마나시 씨의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그뿐 아니라 60대 노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단단한 근육질 몸이었다. 도쿠나가는 한 방 맞은 충격이 컸는지 엉덩방아를 찢고 주저앉아 있었다. 아키라 사장, 지금까지 숨겨서 미안하네. 야마나미 씨, 대체 정체가 뭡니까? 실은 내가 야마나미파 보스야. 네? 한마디로 저놈하고 똑같은 야쿠자다 이 말이야. 10년도 훨씬 전에 나는 적대 조직하고 벌인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맞았어. 그때 살고 보자는 생각에 모든 걸 버리고 도망부터 쳤어. 그럼 강가에서 홈리스 생활을 했던 건 적들에게 내 근거지가 알려지는 걸 막으려고 일부러 홈리스가 됐던 거야. 목숨을 부지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지만 그땐 정말 힘들었어. 그때 저희 아버지를 만나신 거고요? 그렇지. 자네 아버지한테는 고맙다는 말을 아무리 해도 부족해. 내가 내 정체가 뭔지 밝혔는데도 그 사람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이 대해줬어. 아버지한테서 돈을 받고 난 후에는 그럼 전쟁은 휴전에 들어갔고 나는 부대표가 와서 구해줬지.
야마나미 씨, 인생이 너무 파란만장하셔서 제가 감당이 안 되네요. 지금의 나는 그저 이케다 건설 신입사원이야. 부업으로 보스도 겸하고 있는 할아버지다. 그렇게 생각해 그냥.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 조직도 공식적으로는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어. 지금은 아들한테 사장직을 물려준 상태고. 나도 도쿠나가 못지않게 놀랐다. 설마 야쿠자 보스일 거라고는 머릿속이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 저 몸의 상처들은 숱한 전쟁에서 얻은 걸까? 얼마나 파란만장하게 살아온 인생인 걸까? 도쿠나가라고 했나? 자네 회사는 이제 끝났네. 뭐가 어째? 이 지역은 야마나미파 손바닥 아닌 건 몰랐나? 물정 모르고 설치는 놈한테 함부로 내줄 수는 없지. 당신 정말 야마나미파 두목이 확실해? 내 정보망으로는 어디서 은신 중이라던데. 그건 우리 젊은 보스, 내 둘째 아들이 흘린 거짓 정보야. 보시다시피 난 아직 팔팔한 현역 보스야. 야마나미 씨, 캐릭터가 완전 딴 사람이잖아. 도쿠나가 흥업이라면 나도 아들 놈한테서 들은 게 있지.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니면서 지가 혼자 다 차지하고 있다던데. 맞나? 아키라 아버지도 네가 친 사기에 걸려들어서 꽤나 고생했겠지.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후회했을 겁니다. 자기 때문에 사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았다고 자책하면서. 오랫동안 맡아왔던 계약이 전부 취소된 것도 다 저놈 짓이야. 업체들한테 압력을 가하고 되지도 않는 비방을 퍼뜨리고 용서할 수 없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한 번만 더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싹싹 빌 거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안 그래? 야마나미파가 해체된 걸로 제가 잘못 알고 그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네 잘못 중에 제일 큰 잘못은 이 게다 건설을 건드렸단 거야. 왜냐? 여기는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 회사고 지금은 그 아들이 사장으로 있으니까. 저희 조직을 어쩌실 생각이신지. 일단 부대표부터 부르고. 에? 난 다른 일로 바빠서 뒷일은 아들한테 처리하라고 해야지. 이 게다 전 사장한테 사기친 죄까지 얹어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게 좋겠지?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야마나미 씨가 잠시 전화통화를 하는 틈을 타서 도쿠나가 패거리가 도망을 치려고 했지만 밖으로 나가자마자 누군가에게 붙들리고 말았다. 야마나미파 부대표와 조직원들이 이미 우리 회사 주변에 잠복하고 있었는지 도쿠나가 패거리들을 붙잡아서 어디론가 끌고 갔다. 야마나미 씨, 오늘 일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 없어. 나로서는 은혜를 갖게 돼서 좋으니까. 근데 영업은... 내가 회사 대표에 있을 때 거래했던 인맥이 있으니까 잘 얘기했더니 그쪽도 흔쾌히 승낙해서 성사된 거지 뭐. 저 위에서 아버지도 고마워하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는 갑자기 계약이 해지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건 저한테 맡기세요. 사원들하고 힘 합쳐서 잘 이끌어가겠습니다. 그 대답하면 시원해서 좋네. 그럼 나도 몸이 따라주는 한 여기서 계속 일해도 되겠나?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미키씨, 앞으로는 안심하고 일해도 돼요. 네, 저도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얼른 말해야겠어요. 도쿠나가 흥업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도산을 했다. 상점가를 헐고 세운다던 분양 맨션도 백지화됐다. 그 뒤 주민과 상점가를 배려한 야마나미 씨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상점가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고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야쿠자라고 위협하던 도쿠나가와 그 부하들은 현재 행방불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야마나미 씨가 사실은 개발도상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라고 알려줬다. 야마나미 씨가 지시했다면 상상을 초월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한편 이케다 건설은 야마나미라는 구세주를 만나서 실적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산을 걱정하던 회사인데 이제 제법 숨을 돌리게 되었다. 이 일이 안정을 찾으면 슬슬 인생 중대사인 결혼도 생각을 해야겠지. 내일 모레면 벌써 40이야. 저 사장님, 이번 주 금요일에 저녁 같이 하는 거 어떠세요? 네? 바쁘시면 거절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유명한 프렌치 레스토랑을 하나 봤거든요. 시간 되시면. 네, 저는 시간 되죠. 미키 씨가 괜찮다면. 정말요? 그럼 제가 예약해둘게요. 어쩌면 운명의 상대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미키 씨의 제안에 흔쾌히 대답한 나는 식사도 하고 데이트하고 그녀와의 시간을 즐겼다. 내 이름은 야마모토 아타루. 35살 변호사다. 뭐? 변호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고? 뭐 겉모습은 이래도 일은 늘 진중하게 하고 있지.
이건 내 친구 신지에게 벌어진 비극에 관한 얘기다. 자꾸만 후회가 남아서 지금도 안타까움이 지워지지 않는다. 우리가 28살이었을 때 대학 동창인 신지는 나에게 결혼 얘기를 꺼냈다. 아타루, 나 결혼해. 뭐? 진짜?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거든. 이 자식 먼저 가다니. 어떤 사람인데? 나랑 동갑이고 우리 회사 파견 사원이야. 헉, 사내 연애야? 엄청 예뻐서 직장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어. 야, 겉모습만 보고 정하면 어떡해. 아니야, 겉모습도 중요하잖아. 이제부터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 되지. 신지씨, 카렌씨, 결혼 축하해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결혼식에서 처음으로 신부인 카렌씨를 만났다. 신지 말대로 미인이었지만 나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뭐랄까, 왠지 조금 쎄한 느낌이 들었거든.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직감이 오니까. 신지의 행복을 망치기 싫어서 별말은 안 했지만 왠지 나쁜 사람인 것 같았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신지네 부부는 사이가 좋았다. 신지가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신지한테 연락이 왔다. 아타루, 좋은 소식이 있어. 나 아빠 된다. 축하한다. 내가 아빠라니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게, 감회가 새롭네. 나도 왠지 기분이 좀 이상해. 태어나면 나도 한번 안아보자. 당연하지. 우리 애 자주 보러 와. 그렇게 신지와 카렌씨 사이에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신지에게 받은 아이 사진이 너무 귀여워서 왠지 내 가슴이 찡했다. 불길한 예감이 빗나가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 애 이제 곧 유치원 들어가. 그래? 남의 집에는 빨리 큰다더니. 부러우면 너도 결혼하든지.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뭐가 다행인데? 아무것도 아니야. 사이가 좋아 보이니까 됐다. 싱겁기는. 그로부터 3년 후 결국 불길한 예감이 적중하고 말았다. 신지가 할 얘기가 있다며 술집으로 불렀다. 신지, 무슨 일이야? 아타루, 그게 카렌씨가 왜? 바람 피우고 있어. 뭐라고? 바람 피우는 건 어떻게 알았는데? 요즘 거동이 수상하길래 흥신소에 의뢰를 했거든. 그랬더니 결국 덜미를 잡은 거야? 이것 좀 봐. 어? 이 사진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호텔에서 만난대. 세상에, 말도 안 돼. 아직 애도 어린데. 그렇지. 근데 어디 가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전혀 안 하더라고. 상대는 누군데? 그게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래. 그럼 네 아들 신타로네 친구네 아빠라고? 아마 유치원 행사에서 알게 됐나 봐. 그럼 그 남자도 바람이겠군. 그렇겠지? 정말 최악이다. 그래서 넌 어떡하게? 이혼할 마음은 없어. 무슨 말이야? 이 정도 증거면 위자료도 잔뜩 받겠다. 신타로 때문에 이혼은 못해. 거기다 그 남자도 가정이 있잖아. 그럼 이대로 내버려두게? 얘기를 꺼내서 헤어지라고 할 거야. 그래, 이대로 계속 바람을 피우면 카렌 씨는 그 남자의 아내한테 위자료를 청구당할 거야. 그러면 남편이 너한테도 지급 의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그 얘기도 같이 해볼게. 카렌,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갑자기 뭐야? 이 사진 좀 봐줘. 어? 이 사진은 뭐야? 너 바람 피우고 있지? 뒤에서 음흉하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 뒤에서 바람이나 피운 건 너잖아. 사람 시켜서 내 사생활이나 침해하고. 최악이다. 최악인 게 누군데? 아직 애도 어린데 바람이라니. 심지어 그 남자도 가정이 있는데. 나도 이미 알거든? 서로 그냥 만나는 거지. 그러다 그 남자 아내한테 고소당할 수도 있어.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돼. 일단 우리 차분하게 얘기해보자. 너 같으면 차분할 수 있겠어? 난 너한테 화내는 거 아니야. 그냥 네가 요즘 수상하길래 이유가 궁금해서. 이제 됐어. 그냥 이혼해, 이혼. 내 사생활을 파헤치는 비도덕적인 남자랑은 더 이상 같이 못 살아. 잠깐만, 다시 생각해봐. 이혼 신고서 써놨으니까 사인만 해. 아직도 화났어? 당연하지. 이제 꼴도 보기 싫어. 내 얘기 좀 들어봐. 난 이혼할 생각 없어. 그래? 신타로를 생각하면 그게 낫잖아. 뭐 그렇지. 이혼은 안 할 거니까 여기 이혼 신고서는 버릴게. 뭐야, 완전 족발화장이네? 결국 일이 그렇게 되고 말았어. 옳다구나 싶었겠지. 근데 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그렇게 됐지? 그러게, 반한 사람이 지는 건가? 아휴, 이 화상아. 그럼 불륜 상대랑은 어떻게 됐는데? 그게 오히려 대놓고 만나기 시작했어. 대놓고?
유치원 엄마들끼리 여행을 간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이랑 찍은 사진이 하나 없더라. 딱 봐도 거짓말이네. 그거 엄청 전형적이고 흔한 수법이야. 태도도 싹 바뀌었어. 그래도 헤어질 생각 없어? 그런데 너 낯빛이 너무 안 좋은데? 회사 일이랑 집안일 때문에 요즘 잠을 못 자서. 뭐? 그걸 다 너 혼자 해? 완전 악마구만. 넌 그런데도 어떻게 이혼할 생각이 없냐? 위자료나 잔뜩 뜯어내서 아들이랑 둘이서 사는 게 훨씬 나을걸? 생각해 볼게. 일단 병원 가서 검진 좀 받아봐.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넌 걱정도 많다. 그리고 몇 달 후 신지한테 연락이 왔다. 아타루, 오랜만이다. 갑자기 미안한데 나 입원했어. 뭐? 괜찮냐? 역시 몸이 안 좋았구나. 너한테 부탁할 게 좀 있는데. 그래, 뭔데? 우선 병원으로 좀 와줄래? 알았어, 금방 갈게. 아타루, 와줘서 고마워. 야, 너 몸이 완전 뼈밖에 없잖아. 괜찮냐? 카렌 씨랑 아들은? 카렌은 여행 갔고 아들은 부모님 댁에 있어. 여행? 남편이 입원한 마당에 여행이라고? 전부터 했던 약속이래. 그 불륜 상대랑? 아마 그럴 거야. 어디 갔는데? 뉴욕? 뭐? 해외여행을 갔다고? 그 남자가 한 달 동안 뉴욕 출장이래. 그걸 따라갔다는 거야? 아마 그럴 거야. 너 입원한 건 얘기했냐? 말했지. 병원에서 입원해야 된대. 그래? 어디가 안 좋대? 머리? 얼굴? 성격? 이럴 때 농담은 좀. 뭐 젊으니까 괜찮겠지. 그렇겠지? 나 이미 뉴욕이야. 못 가. 너 그러고도 내 아내가 맞아? 그 말투 뭐야? 불만이면 이혼하든가. 알았어, 안 와도 돼. 실컷 재밌게 놀다 와라. 그래, 안녕. 그래도 한 번은 돌아갈게. 그때는 이혼할 거니까 각오하고 있어. 알았어, 안녕 카렌. 다녀왔어. 어? 여기 우리 집 맞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신지는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 확인도 안 하잖아. 이게 뭐야? 그 자식, 이번에는 내가 진짜 가만 안 둬. 어? 이 메모는 뭐야? 여보세요? 야마모토 변호사님. 네,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집에서 발견한 메모에 그쪽 전화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신지의 전 부인인 카렌 씨죠? 네? 전 부인이라뇨.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그리고 신지랑 연락도 안 되거든요? 그야 그렇겠죠. 신지 씨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요. 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뭐라는 거야? 신지는 2주 전에 죽었어요. 2주 전에요? 네. 아직 젊은데 그냥 검사만 받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신지는 한 달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거짓말. 난 그런 소리 처음 들어요. 그쪽이 귓등으로도 안 들었겠죠. 아타루, 실은 나 이제 얼마 못 산대. 뭐? 무슨 말이야? 장난으로라도 그런 말 마. 장난 아니야. 의사가 뭐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한 달 남았대. 한 달? 말도 안 돼. 그럴 순 없어. 너만 이렇게 피해보고. 울지마, 아타루. 그리고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뭔데? 다 말해. 그 여자한테 마지막 복수를 하고 싶어. 신지의 눈은 진심이었다. 아내에게 휘둘리기만 하던 신지의 목숨을 건 마지막 복수. 친구로서 꼭 성공시키리라 다짐했다. 알았어. 처절하고 끔찍한 복수를 해주자. 내 변호사 인생을 걸고 꼭 성공하겠어. 고마워. 우레비는 내가 죽으면 보험금에서 가져가줘. 됐어. 그 돈은 신타로를 위해서 아껴놔.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고마워. 아타루, 너랑 친구가 된 게 내 생에서 가장 잘된 일이야. 감상에 젖는 건 복수 준비부터 끝내고 하자. 그리고 신지 씨가 저에게 이혼과 유언, 유산 상속 전부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요? 상관없어요. 마침 그 자식 꼴도 보기 싫었는데. 그래서 나한테는 얼마나 들어와요? 무슨 말씀이시죠? 생명보험금이나 유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앞으로 보험을 엄청 들어놨거든요. 가족이면 그렇겠죠. 그럼 나랑 신타로한테 들어오겠네요? 신지 씨는 죽기 일주일 전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뭐요? 그래봤자 소용없잖아요. 왜요? 난 사인한 적이 없거든. 가짜 사인을 했지. 그럼 무효지, 무효. 당신 설마 신지가 고용한 가짜 변호사야? 혹시 인기 없는 배우? 아니요, 저 진짜 변호사예요. 분명 이혼 신고서에 사인을 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그야 하긴 했는데 근데 전에 신지가 버린다고 했었거든. 안 버렸거든요? 뭐? 그 비겁한 자식 거짓말하고 그걸 꽁쳐놔? 진짜 어이없어.
어쨌든 당신은 한 푼도 못 받아요. 근데 아들 신타로 친권은 나한테 있잖아. 그럼 유산은 전부 내 차지지? 신타로는 신지 누님 부부의 양자가 되도록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뭐? 친엄마가 버젓이 있는데 무슨 짓이야? 이혼했을 때 친권은 신지한테 있었으니 신지의 뜻을 따른 겁니다. 신지의 뜻이 무슨 상관이야? 중요한 건 신타로의 마음이지? 신타로는 이모네 가족과 살고 싶다더군요. 그럴 리가 없잖아. 나는 걔 엄마라고. 엄마를 두고 어딜 가겠어? 당신 설마 신타로를 협박한 거야? 이 쓰레기. 그쪽은 툭하면 신타로를 내버려 두고 불륜 상대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까? 매일 신지가 신타로를 돌봤었죠? 당신 같은 무늬만 엄마인 사람을 따를 리가 없죠. 뭐? 신지 이 자식 죽고 나서도 이런 악독한 짓을 벌여놓다니. 그딴 놈이랑 결혼하지 말았어야 됐어. 신지를 욕하지 마시죠. 신지는 학생 때부터 변함없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 기억났다. 당신 신지의 변호사 친구지? 이제서야 기억하셨군요. 당신이 이상한 바람을 넣은 거지? 신지의 뜻을 따른 것뿐입니다. 빌어먹을 변호사. 의뢰인한테 참견이나 해야 되고. 변호사가 그렇게 편파적이어도 돼? 신지는 의뢰자이기 이전에 제 친구예요. 친구 타령 좀 그만해. 뭐야? 요즘 유행하는 브로맨스인가 그거야? 우에. 뭐 당신 같은 인간은 절대 모르겠죠. 어쨌든 신지와의 이혼은 성립됐어요. 이 집을 매각한 돈은 신타로의 양육비로서 이모 부부에게 보내줄 겁니다. 뭐라고? 이건 내 집이기도 하거든? 이혼하면 재산 분할 같은 것도 하지? 그럼 당신이 신타로의 양육비를 단번에 낼 수 있나요? 그건... 못하겠죠. 그리고 신타로 앞으로 저금한 돈도 몽땅 털었었잖아요. 그 돈도 한 푼도 빠짐없이 갚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150만 원이나 쓰다니 참 멍청하군요. 이제 와서 어떡하라고. 이미 써버린걸. 아니요, 신타로 명의의 계좌였어요. 당신의 돈이 아니죠. 그 썩을 놈이 쓸데없는 짓을 벌여놔서. 그리고 하나 더. 신지가 죽었으니 불륜에 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지만 이제 당신 상대는 신지가 아닙니다. 뭐? 무슨 말이야?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다음 의뢰인은 당신의 불륜 상대의 아내이니까요. 설마... 그 후 카렌 씨는 불륜 상대의 아내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당했다. 참고로 그 두 사람은 이혼을 했고 그 남자도 거액의 위자료와 양육비에 쫓겨서 살 것이다. 불륜의 말로는 몇 번을 봐도 처참하군. 그 후 불륜 상대와 그 아내 카렌 씨가 삼자 대면에 나섰다. 아내랑 이혼할 거면 그냥 나랑 결혼하면 되잖아. 나를 사랑한다고 분명히 그랬잖아. 너같이 머리 빈 여자랑 누가 결혼을 하냐? 너는 그냥 심심풀이였거든? 말도 안 돼. 너무해. 사랑했는데. 카렌 씨는 그 남자에게 결혼을 요구했지만 바로 버려졌다. 꼴 좋다. 신지도 직접 봤으면 좋았을 텐데. 됐어. 엄마랑 아빠한테 갈 거야. 나 외동딸인데다가 엄청 예쁨 받고 자랐거든? 돈도 분명 빌려주실 거야. 그건 힘들 텐데요? 뭐라고? 아니거든? 지금 전화할래. 뭐야? 왜 안 받는 거야? 이미 카렌 씨 집에 내용 증명을 보냈고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더니 부모님은 난 그런 딸 없어! 의절할 거야! 화를 펄펄 냈다. 뭐 이미 그럴 줄 알았지. 연락처를 차단당한 모양이었는지 카렌 씨는 엉엉 울었다. 집도 돈도 가족도 남자도 전부 잃고 낡고 좁은 빌라에서 살면서 낮에는 회사, 밤에는 술집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위자료를 벌고 있다. 그래도 신지 위자료와 신타로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았으니 복수치고는 너무 봐줬나 싶기도 하다. 신지 누나네 부부는 그런 여자의 돈으로 신타로를 키우기는 싫다 라며 거절하길래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로부터 신지가 죽은 지 1년이 지났다. 신지가 결혼하기 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둘이 결혼하기 전에 아내를 미리 만나볼 걸 그랬다. 내가 결혼을 반대했다면, 이혼하도록 설득했다면. 아무리 그렇게 후회해도 신지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신지와 한 마지막 약속을 꼭 지켜내리라 다짐했다. 아타로 삼촌! 신타로 잘 지냈니? 저번보다 키가 더 커졌는데? 응, 나도 얼른 키가 커서 아타로 삼촌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히어로가 될래. 아니, 히어로는 너희 아빠란다. 마지막까지 신타로를 지키셨지. 분명 앞으로도 아빠가 신타로를 지켜줄 거야. 응! 그 약속은 신지 대신 신타로를 지켜봐주는 것. 신타로가 불행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는 앞으로 결혼해서 아빠가 될 계획은 없지만 신지 목까지 후회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로 맹세했다.